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틀린 건지 세상이 틀린 건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만 이런 건지, 나는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건지. 오늘 소개해드릴 이지선이라는 여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노트북 앞에 앉아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걸 참으면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계속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달랐습니다. 신입 초봉 2,8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년을 버텼습니다. 대리가 되고 나서야 겨우 3,600만 원이 됐습니다. 갑질을 당하고 권고사직을 받고 혼자 짐을 싸서 나온 여자가 1억 2천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톡옵션은 별도로.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선은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30년 가까이 중소기업에 다닌 성실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집안을 꾸리며 파트타임 일을 병행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집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집안에 흐르는 공기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성실하면 알아준다. 노력은 반드시 결과로 돌아온다. 그녀는 그 공기를 마시며 자랐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특별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칭찬받는 게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해내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문제를 풀고 답이 맞을 때의 그 느낌, 정리된 노트를 다시 읽을 때의 그 느낌. 지선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대학은 서울로 왔습니다. 부모님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가라고. 너는 거기서도 잘할 거라고. 그 말을 들으며 지선은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 박스 2개. 그게 처음으로 집을 나선 날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그녀는 마케팅을 전공했습니다. 선택한 이유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끌리는지, 왜 어떤 말은 마음에 남고 어떤 말은 흘러가는지 그 원리가 궁금했습니다. 강의실보다 도서관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과제는 항상 마감 전날이 아니라 마감 일주일 전에 끝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팀 프로젝트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1순위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맡은 건 반드시 해왔으니까요. 졸업하고 입사한 회사가 지금 이 이야기의 무대입니다. 중견 규모의 마케팅 전략팀. 연봉 2,800만 원. 서울 마포구 작은 원룸. 그것이 이지선의 사회생활 첫 장면이었습니다. 설레었습니다. 진짜로. 첫 출근 날 아침 새 구두를 신고 지하철을 타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돌아왔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봄볕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앉던 그 월요일 오전, 이지선은 평소보다 15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습관처럼 한 번 숨을 고르고 발을 내디뎠다. 굽낮은 베이지색 펌프스가 대리석 바닥을 스치는 소리, 형광등 아래로 길게 뻗은 복도, 아직 사람이 없어 조용한 사무실. 그녀는 그 고요함을 좋아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시간에 혼자 노트북을 열고 하루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정렬하는 그 15분이 그녀에게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그녀의 자리는 창가 쪽 3번째 줄이었다. 마케팅 전략팀 대리 3년 차. 32. 입사한 지 5년이 지나도록 그녀는 단 한 번도 야근 기록에서 꼴찌를 해본 적이 없었고 프로젝트 마감을 넘긴 적도 없었다. 팀 내에서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단단한 것이 들어있다는 걸 함께 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았다. 기획안을 쓰면 논리가 촘촘했고 숫자를 다루면 빈틈이 없었으며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서도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핵심을 짚어내는 타이밍이 남달랐다. 그래서였다. 그녀를 찍은 것이 팀장 박준혁이 부임한 건 그해 2월의 일이었다. 44살 타부서에서 이동해온 인물로 첫날부터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등장했다. 팀원들은 박수를 쳤고 악수를 나눴으며 웃었다. 이지선도 웃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
처음 2달은 별일이 없었다. 박준혁은 조용히 팀을 관찰하는 것처럼 보였고 회의에서는 주로 듣는 편이었다. 가끔 의견을 낼 때도 무난했고 팀원들을 자극하는 발언은 없었다. 그녀는 그를 무해한 사람이라고 분류했다. 조직에 많은 유형, 그냥 이름만 팀장인 사람. 균열은 4월의 첫 번째 주간 회의에서 시작됐다. 그날 이지선은 2분기 캠페인 전략안을 발표했다. 3개의 키 메시지와 채널별 집행 예산, 그리고 예상 ROI까지 정리된 슬라이드 12장이었다. 직접 주말을 들여 만든 자료였다. 발표를 시작하며 첫 슬라이드를 띄우는 순간 그녀는 팀장석을 한 번 봤다. 박준혁은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선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다. 2분기 핵심 타깃은 25에서 34세 여성 소비자이고 이 구간에서의 브랜드 인지도가 전분기 대비 7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에. 잠깐. 박준혁이 끊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이지선이 멈췄다. 이거 지난번에 내가 말한 방향이랑 다른데. 회의실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지선은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지난번 그가 방향을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 그녀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난 2달간의 회의 메모가 그녀의 노트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으니까. 박준혁이 캠페인 방향에 대해 어떤 지시를 내린 날짜는 단 하루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다. 회의실에는 팀원이 7명이었고 박준혁은 팀장이었으며 그 공간의 무게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제가 말씀드린 방향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선이 최대한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기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다시 내리며 말했다. 일단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죠. 그리고 이지선의 발표는 그렇게 슬라이드 2장째에서 끊겼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등이 의자에 닿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느리게 뛰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벚꽃잎이 보였다. 아직 지지 않은 꽃잎들이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너무 가볍게 떨어지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자리로 돌아갔다. 누군가 그녀 옆을 지나치며 수고했어요 하고 작게 말했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다. 그녀는 빈 슬라이드 화면을 닫으며 파일을 저장했다. 손가락이 마우스를 쥐는 감각이 어딘지 낯설었다. 마치 자기 손이 아닌 것처럼. 그날 오후 박준혁은 회의 결과를 요약한 메일을 팀 전체에 보냈다. 이번 2분기 캠페인은 팀장 주도로 방향을 재정립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지선의 이름은 없었다. 그녀가 주말을 들여 만든 12장의 슬라이드도 그 안에 담긴 숫자들도 아무것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메일을 3번 읽었다. 첫 번째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혹시 자신의 이름이 빠진 게 아닐까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그녀는 가방을 챙기며 창밖을 한번 봤다. 벚꽃잎이 더 많이 떨어져 있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혼자 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이어폰도 꽂지 않았다. 손에 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엄마에게 카톡 한 줄을 보냈다. 오늘 좀 피곤했어요. 자고 연락할게요. 그것뿐이었다. 그날 있었던 일을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직은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가지 않을 것인지를 그때의 이지선은 아직 몰랐다. 5월이 되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던 벚꽃은 이미 오래전에 다 졌고 그 자리에 짙은 초록빛 잎사귀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그녀의 자리는 그대로였다. 창가 쪽 3번째 줄, 모니터 2개, 늘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 포스트잇 몇 장.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다. 다만 그 변화가 너무 천천히, 너무 조용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 대리 본인도 그걸 또렷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달의 첫 번째 전체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이지선은 회의 시작 20분 전부터 자료를 준비했다. 4월 한 달간 자신이 직접 진행한 디지털 채널 성과 분석 리포트였다. 클릭률, 전환율, 노출 대비 실구매 연결 수치까지 꼼꼼하게 정리한 A4 5장 분량의 자료를 출력해서 팀원 수대로 나눠놓고 노트북을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준비가 다 끝났을 때 시계를 보니 아직 8분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발표 순서를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정리했다. 팀원들이 하나둘씩 들어왔다. 김민준이 먼저 들어오며 그녀가 나눠놓은 자료를 집어들었다가 슬쩍 다시 내려놓고 자기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그 동작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준혁이 들어온 건 정각 10시였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안경을 고쳐 쓰고 노트북을 열었다. 지선이 나눠놓은 자료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자, 시작하죠. 박준혁의 말에 이지선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4월 디지털 채널 성과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대비. 잠깐 이지선 씨. 또였다. 같은 방식이었다. 문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끊는 것. 이지선이 멈췄다. 그 전에 오 과장이 먼저 이번 달 예산 현황 얘기해줘요. 오현수 과장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꺼냈다. 지선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회의실 안에서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빌딩 외벽에 붙은 냉방기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리포트의 첫 장을 내려다봤다. 숫자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가 밤을 들여 만든 숫자들이. 오현수의 발표가 끝났다.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수고했어요, 오 과장. 그리고 잠시 노트북을 확인하더니 말했다. 자, 디지털 채널 얘기는 다음 주에 따로 시간 잡죠. 오늘은 일단 신규 브랜드 캠페인 방향 먼저 논의할게요. 이지선의 발표는 그날도 시작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손에 쥔 리포트 5부를 조용히 파쇄함에 밀어넣었다. 종이가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며 잘게 찢기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멈춰 섰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열흘 후 이지선이 3개월에 걸쳐 기획하고 실행한 브랜드 인지도 개선 캠페인의 최종 성과 보고서가 팀 전체에 공유됐다. 발신자는 박준혁이었다. 보고서의 첫 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본 캠페인은 팀장 주도 하에 전략적으로 기획 실행되었으며 이지선은 그 문장을 읽으며 마우스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3달이었다. 클라이언트와 12번 미팅하고 새벽 2시까지 카피를 다듬고 주말에 혼자 나와서 데이터를 정리한 3달이. 보고서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며칠 후 열린 임원 보고 자리에서 박준혁은 그 캠페인을 자신의 언어로 발표했다. 이지선은 그 자리에 배석 인원으로 들어갔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화면에 띄워진 슬라이드를 바라봤다. 자신이 만든 그래프였다. 자신이 고른 폰트였다. 자신이 밤새 조율한 색깔이었다. 상무가 물었다. 이 전환율 수치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략이 뭔가요? 박준혁이 막힘없이 대답했다. 지선이 그에게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단어까지 거의 똑같이. 그녀는 배석자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그건 제가 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딘가에는 있을지 몰라도 그 순간에 그녀는 아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박준혁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으며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박준혁이 이지선의 옆을 지나치며 가볍게 말했다. 수고했어요. 칭찬인지 인사인지 구분할 수 없는 목소리였다. 이지선은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자동으로 나온 말이었다. 입이 먼저 움직이고 뇌가 나중에 따라온 느낌.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녀는 세면대 앞에 잠시 섰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화장은 멀쩡했다. 표정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다만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찬물을 틀어 손을 씻었다. 물이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붙잡아주는 것 같아서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오래 손을 물 아래에 두었다. 그달 말 팀 내부 메신저에서 지선은 자신이 주요 공유 채널에서 빠져 있다는 걸 알아챘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다. 오현수에게 혹시 이번 주 공유 채널에 나 빠진 거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오현수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팀장님이 채널 정리한다고 해서.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고는 시선을 모니터로 돌렸다. 지선은 알아챘다. 오현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그렇다고 진실을 말해줄 의지가 없다는 것도. 그건 비겁함이 아니었다. 그건 생존이었다. 그녀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외로웠다. 그날 저녁 그녀는 퇴근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친한 친구에게 카톡을 보내려다가 손가락을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나 요즘 좀 힘들어라고 쓰면 뭐가 힘든지 설명해야 했고, 설명하다 보면 길어지면 이게 진짜 힘든 건지 그냥 직장 스트레스인지 스스로도 헷갈려질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핸드폰을 가방에 다시 넣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1층 로비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지선은 그 흐름 속으로 섞여들 어가며 생각했다. 내일은 다를까? 아마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내일은 다를까? 그 물음을 삼키며 그녀는 회전문을 밀고 바깥으로 나갔다. 5월의 저녁 공기가 뺨을 스쳤다. 따뜻했지만 이상하게도 춥게 느껴졌다. 6월의 사무실은 냉방이 과했다. 바깥은 30도가 넘는 초여름이었지만 사무실 안은 늘 18도 언저리였고 그녀는 그달 들어 얇은 카디건을 챙겨 다니기 시작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가방 안에 넣어두었다가 자리에 앉으면 꺼내 걸쳤다. 별것 아닌 습관이었지만 그 습관이 생긴 시점이 하필 모든 것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한 때와 겹쳐 있었다는 걸 나중에 그녀는 떠올리게 된다. 동료들이 멀어지고 있었다. 한꺼번에 한 방향으로 무너지듯이 멀어진 게 아니었다. 그랬다면 차라리 알아채기 쉬웠을 것이다. 그건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치 바닷물이 조금씩 빠져나가듯 어느 날 문득 발밑을 보면 발이 모래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시기였다. 시작은 점심이었다. 팀에서는 오랫동안 3-3-5 모여 점심을 먹는 문화가 있었다. 특별히 정해진 그룹은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몇 명씩 모여 오늘 어디 가요? 하고 물으며 함께 나가는 시기였다. 그녀도 늘 그 흐름 안에 있었다. 오현수, 김민준, 신입 정아름, 때로는 다른 팀 사람까지 섞여서 근처 된장찌개집이나 돈가스집을 가곤 했다. 그런데 6월 들어서부터 그 흐름에서 이지선이 빠지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다. 그냥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다들 나간 거려니 했다. 두 번째도 타이밍이 엇갈렸겠지 했다. 세 번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리에 앉아서 점심 메신저 채팅을 확인했다. 단체 채팅방에 오현수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다. 오후 12시 3분. 오늘 삼겹살집 갈 사람? 지선은 그 메시지를 12시 7분에 확인했다. 4분 차이였다. 그리고 팀원들은 이미 자리를 비운 뒤였다. 그녀는 채팅방 멤버 목록을 열어봤다. 자신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초대가 안 된 게 아니었다. 메시지가 왔는데 아무도 그녀를 기다리지 않은 것이었다. 그녀는 잠시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혼자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따뜻한 캔 커피를 사왔다. 자리에 앉아 먹으면서 모니터를 켜놓았다. 일하는 척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삼각김밥을 뜯으며 그녀는 창밖 하늘을 한번 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다. 그날 오후 팀원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도 왜 안 왔어요? 라고 묻지 않았다. 그녀도 묻지 않았다. 그냥 각자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보 차단은 그보다 더 은밀하게 진행됐다. 팀 내에는 공식 채널 외에 비공식 메신저 그룹이 있었다. 박준혁이 부임하기 전부터 있던 것으로
팀원들끼리 가볍게 업무 공유를 하거나 클라이언트 동향을 나누는 용도였다. 이지선도 당연히 거기 속해 있었다. 그런데 6월 중순 어느 날 오현수가 클라이언트 미팅 직후 그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를 보고 지선은 멈칫했다. 방금 A사 담당자가 캠페인 방향 바꾸자고 했는데 팀장님이 이미 알고 계셨음. 우리 다음 주 전에 방향 재정리해야 할 듯. 지선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이상함을 느꼈다. A사 클라이언트 담당은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 미팅에는 자신이 들어가지 않았다. 언제 미팅이 잡혔는지도 몰랐다. 오현수에게 A사 미팅이 오늘이었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오는데 40분이 걸렸다. 팀장님이 직접 잡으셨대. 나도 오늘 아침에 알았어. 지선은 그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클라이언트 담당자가 자신인데 자신 없이 미팅이 진행됐다. 그것도 팀장이 직접. 이건 업무 조정이 아니었다. 이건 배제였다. 그리고 그 배제가 이미 팀원들 사이에서는 공유되고 있었다는 것,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이지선의 가슴 한복판을 조용히 눌렀다. 그날부터 그녀는 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누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지, 누가 팀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지, 회의 전에 어떤 사전 공유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관찰은 처음엔 불안해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종의 냉정한 분석으로 바뀌어갔다. 이지선은 원래 감정보다 논리가 앞서는 사람이었고 그 성격이 이때도 작동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자신은 지금 팀의 중심부에서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밀려나고 있었다.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건 6월 마지막 주였다. 그 주에 중요한 PT 자료 준비가 있었다. 팀 전체가 달라붙어야 할 분량이었고 그녀는 당연히 자신도 배분을 받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팀장이 역할 분담을 공지한 메일에 그녀의 이름이 없었다. 5명의 팀원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각자의 담당 파트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지선의 이름은 없었다. 그녀는 박준혁에게 메일을 보냈다. 혹시 제 담당 파트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다음 날 왔다. 단 한 줄이었다. 이번 건은 이지선 씨 빼고 진행합니다. 다른 업무에 집중해줘요. 다른 업무. 그 업무가 무엇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지선은 그 메일을 프린트해서 서랍 안에 넣어뒀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 왜 프린트했는지 당시엔 자신도 몰랐다. 그냥 남겨두고 싶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증거를. 퇴근길에 지선은 한강 쪽으로 조금 돌아서 걸었다. 평소보다 30분쯤 더 걸리는 길이었지만 그날은 그냥 바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강변 벤치에 잠깐 앉아서 강물을 바라봤다. 저녁빛이 물 위에 퍼져 있었다. 예뻤다. 예쁜데 아무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 번호를 눌렀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멈췄다.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울 것 같았다. 울면 설명해야 했다. 설명하면 엄마가 걱정할 것이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강물은 계속 흘렀다. 그녀는 잠시 더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뭘 다르게 했어야 했을까? 더 잘 보여야 했을까? 더 조용히 있었어야 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더 크게 싸웠어야 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신발을 벗을 때 그녀는 자신이 오늘 하루 내내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억지로도 직업적으로도 한 번도.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이미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있었다. 7월이 시작됐다. 달력이 한 장 넘어갔을 뿐인데 지선은 그 한 장의 무게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7월의 첫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10분 늦게 눈을 떴다. 알람은 제 시간에 울렸지만 손이 먼저 움직여서 소리를 껐고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게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녀가 원래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5년 직장 생활 동안 지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게 습관이었던 사람이 천장을 보며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있었다. 그날도 결국 제 시간에 출근했다. 하지만 무언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느낌은 그날 아침부터 그녀의 어딘가에 조용히 박혀 있었다. 첫 번째 문자는 그달 두 번째 목요일 저녁 9시 47분에 왔다. 그녀는 그때 집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참이었다.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집어들었을 때 화면에 박준혁의 이름이 떠 있었다. 문자였다. 이지선 씨, 내일 오전 클라이언트 보고 자료 다시 보내줘요. 오늘 밤 안으로. 이지선은 그 문자를 읽으며 잠시 멈췄다. 오늘 밤 안으로. 지금 시간이 밤 10시가 다 됐는데. 그리고 그 자료는 이미 지난 금요일에 완성해서 공유 폴더에 올려놓은 것이었다. 다시 보내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수건을 머리에 얹은 채로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자료를 찾아서 메일로 보내는 데 걸린 시간은 8분이었다.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봤을 때 박준혁의 답장은 없었다. 확인 메시지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다시 소파에 앉았다. 머리가 반쯤 말라 있었다. 드라이어를 들기가 귀찮았다. 그냥 그대로 누웠다. 그게 시작이었다. 이후로 박준혁의 연락은 업무 시간의 경계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저녁 10시 그 다음엔 밤 11시, 한 번은 자정을 넘긴 12시 18분에 카카오톡이 왔다. 내용은 늘 업무였다. 자료 수정 요청, 확인 요청, 다음날 일정 변경 통보. 그것들이 왜 다음날 아침에 전달되면 안 되는지 지선은 알 수 없었지만 박준혁은 그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었고 그녀는 그것을 물어볼 수 없었다. 묻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그게 핑계처럼 들릴 것 같았다. 야근 연락 하나도 못 받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박준혁에게 어떤 식으로든 빌미를 주는 게 두려웠다. 그래서 이지선은 밤 11시에 카톡이 와도 자정이 넘어 문자가 와도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군더더기 없이 대응했다. 그 대응이 박준혁에게 어떤 신호를 줬는지는 그녀도 나중에야 깨닫게 됐다. 밤에 연락해도 항상 답이 온다. 그럼 계속해도 된다. 토요일 오전이 무너진 건 7월 셋째 주였다. 지선은 그날 오랜만에 늦잠을 자기로 했다. 딱히 약속도 없었고 오후에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그냥 쉬고 싶었다. 눈을 뜬 시간이 오전 9시 20분이었다. 주말에 9시 20분에 일어나는 게 그녀에겐 늦잠이었다. 커피를 내려서 창가에 앉아 마시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박준혁이었다. 전화였다. 그녀는 머그컵을 내려놓으며 전화를 받았다. 이지선 씨, 오늘 오후 3시 비사 미팅 자료 준비됐어요? 지선은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비사 미팅이 오늘이었나? 아니, 오늘이 아니었다. 분명히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혀 있었다. 그녀는 일정을 2번 확인했던 걸 기억했다. 팀장님, 비사 미팅은 다음 주 화요일 아닌가요? 아, 그게 변경됐어요. 오늘로. 자료 오후 1시까지 보내줘요. 전화가 끊겼다. 지선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통화 시간 42초. 창밖으로는 맑은 토요일 오전이 펼쳐져 있었다. 골목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래층에서 누군가 음악을 틀어놓은 소리도. 그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노트북을 열었다.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다. 오늘 오후 못 만날 것 같아. 미안해. 친구는 금방 답장을 보냈다. 또,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지선은 잠시 뭐라고 답할지 생각하다가 그냥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다. 웃는 얼굴 하나. 자료를 만드는 내내 그녀는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다. 조용한 게 오히려 집중이 잘 됐다. 아니, 정확히는 조용하지 않으면 안 됐다. 머릿속이 이미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거기 소리까지 더해지면 뭔가 흘러넘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오후 1시 4분에 자료를 보냈다. 박준혁의 확인 메시지는 오후 3시 49분에 왔다. 수고했어요. 3글자였다. 미팅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잘 썼는지 아무 말도 없었다. 그녀는 그 3글자를 읽고 핸드폰을 소파 위에 엎어놓았다. 창밖에 오후 햇살이 기울어져 있었다. 그녀가 커피를 마시며 앉아있던 창가에 이제 그늘이 길게 들어와 있었다. 오전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었다. 주말 오전이 아무 예고도 없이 심리 압박이 시작된 건 그 즈음부터였다. 압박이라고 해서 폭언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박준혁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는 늘 낮고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고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분노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면 그녀도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방식은 달랐다. 회의 중에 지선이 발언을 하면 박준혁은 끝까지 듣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대부분 문장 중간에 끊거나 다 듣고 나서도 아무 반응 없이 다음 사람을 지목했다. 마치 지선이 말하지 않은 것처럼. 그 무반응이 반복될수록 그녀는 회의에서 발언하기 전에 숨을 한 번 참는 버릇이 생겼다.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가? 해봤자 의미가 있는가? 그 0.5초의 망설임이 한 달 사이에 2초가 되고 3초가 됐다. 업무 피드백도 이상했다. 잘한 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만 있었다. 그것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봐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는데요. 어디가 왜 문제인지 설명 없이 돌아오는 그 말들이 지선이 판단력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내 감각이 틀린 건가? 5년 동안 쌓아온 실무 감각이 그 몇 마디에 자꾸 흔들렸다. 7월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늘어났다는 걸 알아챘다. 예전엔 퇴근하고 나서도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조금 읽거나 가끔 베이킹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멍하니 보다가 잠이 드는 날이 많아졌다. 핸드폰을 보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화면을 켜놓은 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씻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새벽 1시가 된 걸 알아챘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게 정상인가? 그리고 그 생각을 한 직후에 핸드폰이 울렸다. 박준혁이었다. 카카오톡이었다. 이지선 씨, 내일 오전 보고 전에 자료 한 장 더 추가해줘요. 경쟁사 현황 비교표. 오전 8시 30분까지. 새벽 1시 3분이었다. 지선은 그 메시지를 읽고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5초, 10초. 그리고 다시 집어들었다. 노트북을 열었다. 검색창을 열었다. 경쟁사 현황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잠깐 잊어버리는 것 같았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생각이 따라오지 못하는 느낌. 그 감각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새벽 2시 41분에 자료를 보냈다. 박준혁은 읽지 않았다. 지선은 노트북을 닫고 소파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이 어두웠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7월이 그렇게 끝났다. 8월이었다. 서울의 8월은 잔인하다. 아침부터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고 그늘에 들어가도 더위가 따라오며 밤이 돼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 잠을 설치게 만드는 계절. 지선은 그 8월을 유독 힘겹게 통과하고 있었다. 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더위는 그냥 배경이었다. 진짜 무게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달 들어 지선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집에 들어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었다. 혼자 사는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무슨 변화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녀는 원래 혼자 있을 때도 중얼거리는 편이었다. 요리하면서 혼잣말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반응을 소리내거나 전화통화를 자주 했다. 엄마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통화를 했고
친한 친구 두엇과는 카톡이 매일 오갔다. 그런데 8월 들어서 그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엄마한테 전화를 덜 했고 친구들 카톡에 답장이 늦어졌으며 퇴근하고 현관문을 닫으면 그냥 침묵 속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유는 하나였다. 말하다가 들킬 것 같았다. 뭔가를 들킨다는 감각, 그게 그녀를 조용하게 만들고 있었다.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안부를 물을 테고 안부를 물으면 대답해야 하고 대답하다 보면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이 나올 것이고 그 질문에 괜찮다고 말할 때 목소리가 흔들릴 것 같았다. 목소리가 흔들리면 엄마는 알아챌 것이다. 엄마는 항상 알아채는 사람이었다. 수화기 너머로도 딸의 목소리에서 딸이 숨기려는 것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사람. 그게 싫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엄마가 걱정하면 그녀도 무너질 것 같았다. 무너지면 안 됐다. 아직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무너지면 안 됐다. 그래서 지선은 엄마한테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다. 엄마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면 받았지만 최대한 짧게 끊었다.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엄마는 알겠다고 했다. 그 알겠다는 말이 어쩐지 그녀의 가슴 어딘가를 날카롭게 긁고 지나갔다. 아버지는 더 말하기 어려운 대상이었다. 이지선의 아버지는 30년 가까이 중소기업에 다니다 퇴직한 사람이었다. 딸이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한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명절마다 친척들에게 딸 직장 이야기를 했고 지선이 프로젝트 성과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면 눈빛이 달라졌다. 그 눈빛을 그녀는 좋아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아버지한테 말할 수 있을까? 팀장한테 공개적으로 무시당하고 성과를 빼앗기고 회의에서 발언이 잘리고 주말 새벽에 자료를 만드는 이 상황을 말했을 때 아버지의 얼굴에 떠오를 표정을 지선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가족 누구에게도 숨기는 것은 처음엔 어렵다. 하지만 반복되면 익숙해진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 지선은 8월 내내 가족에게 아무 일도 없다는 표정을 유지했다. 명절 준비로 바쁘다는 이야기를 했고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이야기도 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그 사이 어딘가에 그녀의 8월이 있었다. 경제적인 압박이 시작된 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였다. 이지선의 월급은 세전 연 3,600만 원이었다. 3년 차 대리 기준으로 딱히 많지도 적지도 않은 액수였지만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늘 빠듯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관리가 됐다. 지출을 꼼꼼하게 체크했고 쓸데없는 소비를 줄였으며 매달 조금씩 적금을 들었다. 비상금 통장에 몇 달치 생활비를 모아두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8월 들어 이상한 일이 생겼다. 소비가 늘었다. 의식적으로 늘린 게 아니었다. 어느 날 가계부를 들여다보다가 지난달보다 지출이 17만 원이 더 나간 걸 발견했다. 어디서 새는지 처음엔 알 수 없었는데 내역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이유가 보였다. 편의점 영수증이 늘어 있었다. 밤늦게 새벽에 박준혁의 연락을 받고 자료를 만들다가 배고픔을 달래려 시킨 야식 배달이 몇 건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손이 먼저 가는 과자와 음료수.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유튜브를 보다가 눌러버린 충동 구매 하나. 택시비도 있었다. 밤늦게 업무 연락을 받고 급히 자료를 만들다 보니 다음날 피곤해서 지하철 대신 택시를 탄 날이 2번이었다. 하나하나는 작은 돈이었다. 그런데 그게 쌓이면 달랐다. 지선은 가계부를 닫으며 쓸쓸한 기분을 느꼈다. 내가 스트레스를 돈으로 풀고 있구나. 아니, 정확히는 스트레스가 나도 모르는 새에 돈을 쓰게 만들고 있구나. 적금을 깨야 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모아둔 비상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비상금이 줄어드는 것이 그녀에게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 이상이었다. 그 돈은 일종의 심리적 안전망이었다.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한 쿠션.
그 쿠션이 얇아지는 것이 그녀를 더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불면이 본격화된 건 8월 중순부터였다. 처음엔 잠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정도였다. 누워서 1시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는 날이 생겼다. 그러다 눈을 감으면 오늘 회의에서 박준혁이 자신의 말을 끊던 장면이 떠올랐다. 메일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져있던 장면이 떠올랐다. 복도에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멈추지 않고 재생됐다. 지선은 그걸 멈추려고 딴 생각을 하려 했지만 생각은 자꾸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 날도 생겼다. 이유도 없이 그냥 눈이 떠졌다.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었다. 어두운 천장을 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핸드폰을 집어드는데 그 핸드폰 화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게 회사 메일이었다. 새벽 3시에 회사 메일을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녀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다. 몸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어깨가 자주 뭉쳤고 두통이 생기는 날이 늘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됐다. 원래 건강한 편이었던 그녀가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기 시작한 게 그달이었다. 약사가 요즘 많이 피곤하세요? 하고 물었을 때 지선은 웃으며 좀 바쁘네요 라고 대답했다. 약봉지를 들고 약국을 나오며 생각했다. 바쁜 게 아닌데. 8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 지선은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대학 동기 지연에게 전화를 받았다. 지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향한 친구였다. 야, 살아있어?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그 말에 지선은 웃음이 나왔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 오랜만에 나오는 진짜 웃음이어서 자신도 놀랐다. 나 요즘 좀 힘들어. 말이 나왔다. 계획하지 않은 말이었다. 그냥 입 밖으로 나와버렸다. 지연이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얼마나? 그녀는 대답하려다가 목이 막혔다. 얼마나? 그 질문이 이상하게 정확하게 박혔다. 많이 힘들어. 그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먼저 나왔다. 8월의 햇빛이 창으로 가득 들어오는 일요일 오후에 그녀는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쥔 채로 조용히 울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전화를 끊지 않고 있었다. 그 침묵이 고마웠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따뜻했다. 한참 후에 지연이 말했다. 나와. 커피 마시자. 지선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응.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2시간을 있었다. 지선은 모든 걸 다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금 말했다. 그리고 조금 말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카페를 나오며 지연이 말했다. 야, 너 이러다 진짜 아프겠다. 몸 챙겨.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챙겨야지. 챙겨야 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다. 박준혁이었다. 일요일 저녁 7시 22분이었다. 이지선 씨, 내일 오전 보고 자료에 슬라이드 2장 추가해줘요. 오늘 밤 안으로 보내주고요. 지선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걸음을 멈췄다. 골목 한가운데였다. 저녁 바람이 불었다. 조금 전까지 느꼈던 그 가벼움이 메시지 하나에 다시 가라앉는 게 느껴졌다. 마치 물속에서 겨우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것처럼.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5초, 10초, 15초.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집으로. 노트북을 열기 위해. 9월이 왔다. 회사 달력에는 하반기 인사평가 일정이 공지됐다. 10월 첫째 주 마감. 팀장이 팀원 전체의 상반기 실적을 종합해 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평가서가 연봉 조정과 진급 심사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였다. 지선은 그 공지를 보며 잠시 멈췄다. 달력 위의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어보다가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상반기 자신이 한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메일함을 뒤지고 회의록을 확인하고 완료된 프로젝트 목록을 추렸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화면에 펼쳐진 목록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디지털 캠페인 기획부터 실행까지 단독 진행, 클라이언트 12개사 대응, 팀 내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선안 제안. 숫자로도 말할 수 있었다. 전환율 23% 개선, 브랜드 인지도 지수 11포인트 상승, 클라이언트 재계약률 100%. 그녀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오랜만에 작은 자신감 같은 것을 느꼈다. 이건 누가 뭐래도 내가 한 거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평가서에 이 숫자들이 들어간다면 박준혁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를 지선은 한 달 후에 알게 된다. 평가 면담은 10월 둘째 주에 잡혔다. 팀장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박준혁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지선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며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다. 앉으라는 뜻이었다. 지선은 앉으며 자신이 정리한 실적 요약 자료를 꺼내 내밀었다. 참고하시라고 정리해봤습니다. 박준혁은 그 자료를 받아서 한번 훑어봤다. 훑어보는데 걸린 시간이 10초도 안 됐다. 그리고 자료를 덮으며 말했다. 이지선 씨,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녀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등 뒤로 무언가 차가운 것이 스치는 느낌을 받았다.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말이 좋은 내용의 서두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걸 사회생활 5년이 가르쳐준 것이었다. 이번 상반기 이대리 씨 퍼포먼스가 기대에 좀 못 미쳤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일단 들어보자. 끝까지 들어보자. 팀 프로젝트 기여도가 전반적으로 낮았고 방향성에서도 팀 전체와 자주 어긋났어요. 클라이언트 대응도 몇 가지 이슈가 있었고요. 기여도가 낮았다. 지선은 그 말을 들으며 아까 자신이 정리했던 목록을 떠올렸다. 단독으로 진행한 캠페인, 혼자 만든 분석 리포트, 새벽 2시에 마감한 자료들. 그것들이 기여도가 낮은 것이었나? 방향성이 어긋났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회의에서 발언할 기회 자체가 없었는데 어긋날 방향이라도 있었던 건가? 클라이언트 이슈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선이 물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아랫배에 힘을 줬다. 박준혁은 잠시 서류를 넘기는 척하더니 말했다. 비사 담당자가 커뮤니케이션에 불만이 있었어요. 비사. 그녀는 기억을 뒤졌다. 비사 담당자 황 과장. 그와의 마지막 미팅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황 과장이 이지선 씨랑 일하면 편하다고 했던 말도 기억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준혁이 자신을 빼고 직접 미팅을 진행했다. 그 미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담당자분께 연락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정리된 사안이에요. 정리된 사안. 지선은 그 말을 삼켰다. 목 안에서 뭔가가 걸리는 것 같았지만 그냥 삼켰다. 이번 평가 등급은 C예요. C. 5단계 평가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지선은 입사 후 단 한 번도 C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가장 낮았을 때가 B였고 그것도 신입 첫 해의 일이었다. 이후 4년간 꾸준히 B+에서 A- 사이였다. 이에 있으면 인사팀에 말할 수 있는데 모 팀장 의견이 번복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박준혁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그 말이 이지선에게는 가장 오래 남았다. 이에 있으면 말해도 되는데 어차피 소용없을 거야. 그 말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녀는 정확하게 이해했다. 이건 평가가 아니었다. 이건 선언이었다. 팀장실에서 나오며 지선은 문손잡이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복도는 평소와 다름없이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멀리서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으며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 오늘 해야 할 업무 목록이 떠 있었다.
그녀는 그 목록을 바라보며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손이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책임 전가는 그 이후로 더 노골적이 됐다. 평가 면담이 끝난 다음 주 팀에서 진행하던 시사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 납기보다 하루 늦어진 것이었는데 그 원인은 명확했다. 박준혁이 중간에 방향을 2번 바꾸면서 지선이 완성한 자료를 3번 수정하도록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하루가 밀린 것이었다. 수정 지시가 담긴 메시지가 모두 그녀의 핸드폰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팀 전체 메일로 박준혁이 보낸 내용은 달랐다. 시사 프로젝트 납기 지연은 실무 담당자의 일정 관리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향후 유사 사항 주의 바랍니다. 실무 담당자. 그녀의 이름은 없었지만 팀에서 시사 담당이 이지선이라는 건 모두가 알았다. 메일을 받은 팀원 7명 모두가 지선은 그 메일을 읽으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처음이었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구분되지 않는 감정이 손끝에서 시작돼서 팔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수정 지시 메시지들을 화면 캡처했다.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그리고 그것을 개인 메일로 보냈다. 회사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으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다. 하지만 남겨두고 싶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다. 존재감이 삭제되는 건 그보다 더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팀 내 공유 문서에서 이지선의 이름이 빠지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히스토리 문서에서 그녀가 기여한 부분의 담당자 칸이 공란이 되거나 다른 이름으로 대체됐다. 처음엔 실수인가 싶었다. 2번째가 됐을 때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3번째가 됐을 때 지선은 그 문서들을 캡처해두기 시작했다. 전부 다. 날짜와 함께. 회사에서 자신의 흔적이 지워지고 있다는 걸 알아채는 감각이 어떤 건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 그건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었다. 그건 자신이 이 공간에 존재했다는 증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더 근본적인 불안이었다. 내가 여기서 5년을 일했는데, 내가 이 숫자들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 클라이언트들을 만났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있었다. 10월의 어느 저녁 그녀는 퇴근하면서 회사 건물을 나오다가 로비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깐 봤다. 정장 재킷에 서류 가방을 든 여자. 얼굴은 멀쩡했다. 화장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표정도 평온해 보였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낯설었다. 저게 나인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저 겉모습만 보고는 아무도 모를 것이었다. 자동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들어왔다. 10월의 저녁 공기는 서늘했다. 그녀는 재킷 단추를 하나 잠그며 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지선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래전부터 쓰지 않던 일기장을 꺼냈다. 무언가를 써야 할 것 같았다. 기록해두지 않으면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흐릿해질 것 같아서 펜을 들고 첫 줄에 날짜를 썼다. 그리고 한참을 멈췄다가 이렇게 적었다. 나는 오늘도 무사히 출근하고 퇴근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아무 일도 없지 않았다. 그게 전부였다. 더 쓰지 못했다. 쓰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았고, 너무 길어지면 너무 선명해질 것 같았고, 너무 선명해지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 누워서 그녀는 생각했다. 내년 이맘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 이 회사에 있을까? 이 팀에 있을까? 아니면 이라는 생각의 끝을 그녀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완성하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그 미완성의 문장이 그날 밤 내내 그녀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마치 꺼지기 직전의 불빛처럼.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 아침이었다. 지선은 그날도 제 시간에 출근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시간보다 12분 일찍 도착했다. 늦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그 즈음에는 꽤 깊숙이 박혀 있었다. 지각이라도 하는 날엔 그게 또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매일 아침 자명종보다 먼저 깨웠다. 그래서 눈이 떠지면 일어났다. 피곤해도 잠을 4시간밖에 못 잤어도 몸이 무거워도
일어나서 씻고 입고 나갔다. 그날 아침 사무실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월요일 특유의 무거운 공기가 형광등 아래 가라앉아 있었고 지선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며 오늘 일정을 확인했다. 오전 10시 팀 회의, 오후 2시 클라이언트 콜, 오후 4시 내부 검토 미팅.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다. 그 평범함이 어딘가 불길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 감각을 무시하기로 했다. 요즘 들어 별 이유 없이 불길한 느낌이 드는 날이 많았으므로 그게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오전 10시 회의는 시작부터 이상했다. 박준혁이 회의실로 들어올 때 인사팀 차장 서동훈이 함께 들어왔다. 지선은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걸 느꼈다. 인사팀이 팀 회의에 배석하는 경우는 두 가지였다. 좋은 소식을 전달할 때 아니면 나쁜 소식을 전달할 때. 그리고 이 분위기는 분명히 전자가 아니었다. 박준혁이 자리에 앉으며 팀원들을 한번 훑어봤다. 그 시선이 이지선에게 머문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0.5초 길었다. 그걸 그녀는 알아챘다. 알아채고 싶지 않았지만 알아챘다. 오늘 회의 전에 공유할 사항이 있어서 서 차장님 모셨습니다. 서동훈 차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을 시작했다. 목소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회사 전체적으로 하반기 조직 효율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마케팅 전략팀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었다. 팀 규모 조정, 역할 재정의 일부 포지션 통합. 단어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그녀는 그 단어들을 들으며 손 위에 손을 포겠다. 테이블 아래로. 아무도 보지 못하게. 서동훈이 말을 이었다. 영향을 받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오후 중으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겁니다. 영향을 받는 분들. 그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했다. 회의실에 있는 7명의 팀원 중 몇 명이 그 대상인지 서동훈은 말하지 않았다. 박준혁도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냥 그 말을 던져놓고 회의를 본 안건으로 넘겼다. 지선은 그날 오전 회의 내내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누군가 말을 하고 있었고 슬라이드가 넘어가고 있었으며 웃음소리도 간간이 났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유리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들렸다. 그녀는 노트에 펜을 올려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펜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인사팀에서 연락이 온 건 오후 2시 37분이었다. 지선이 클라이언트 콜이 막 끝난 참이었다. 핸드폰을 보니 서동훈 차장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이지선 대리님, 오늘 오후 4시에 면담 가능하실까요? 인사팀 소회의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녀는 그 문자를 읽고 잠시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4시. 지금부터 1시간 20분 후. 그 1시간 20분 동안 그녀는 일을 했다. 아니, 일을 하는 척을 했다.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고 메일을 쓰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시 시작했다가 또 멈췄다. 자판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옆자리에서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도 복도에서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또렷하게 들렸다.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이 두려움의 한 형태라는 걸 이지선은 그날 처음 몸으로 알았다. 3시 55분에 지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팀 소회의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흔들리지 마. 끝까지 듣고 묻고 메모해. 감정은 나중에. 지금은 정보가 먼저다. 소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서동훈 차장이 이미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 자리를 권하며 그가 말했다. 앉으세요, 이지선 대리님. 지선이 앉았다. 서동훈은 서류 한 장을 테이블에 내밀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요. 또 그 말이었다. 솔직하게. 그녀는 입술을 가볍게 물었다가 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조직 효율화 과정에서 마케팅 전략팀 포지션 하나가 조정 대상이 됐는데요. 해당 포지션이 이지선 대리님 자리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한 번 깜빡였다. 딱 한 번. 그리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짓지 않으려고 온 힘을 쓴 게 아니라 진짜로 표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머리가 아니라 몸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조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서동훈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 두 글자씩 끊어서 들리는 것 같았다. 권고사직. 지선은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다가 물었다. 사유가 뭔가요? 팀 구조 개편에 따른 포지션 통합이고요. 개인 성과와는 무관한 팀장 평가 결과가 반영된 건 아닌가요? 서동훈이 잠시 멈췄다. 지선은 그 멈춤을 놓치지 않았다. 그 멈춤이 이미 대답이었다. 조직 구조 조정과 개인 평가는 별개의 절차로. 알겠습니다. 이지선이 부드럽게 끊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진실이 더 잘 포장될 뿐이라는 걸 알았다.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그 경우엔 추후 계약 갱신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거부해도 어차피 나가게 된다는 말이었다.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언제까지 결정해드리면 되나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지선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권고사직 동의서였다. 위로금 조건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숫자들을 읽으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고 했다. 숫자는 숫자다. 지금은 숫자만 읽자. 이번 주 금요일 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접어들고 일어섰다. 서동훈이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했다. 지선은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대답이 자동으로 나왔다는 게 나중에 생각하면 이상하면서도 슬펐다. 소회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을 때 이지선은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섰다. 복도 끝 창문으로 11월의 하늘이 보였다. 회색이었다.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유리를 흔드는 게 소리로 느껴졌다. 지선은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5년이었다. 지각 한 번 없이 마감 한 번 안 넘기고 새벽에도 나오고 주말에도 일했던 5년이. 그리고 그 끝이 이 복도였다. 권고사직 동의서가 접혀 들어간 서류 가방을 든 채 형광등 아래 혼자 서 있는 이 복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나중에 나오겠지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지금은 아직 아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모니터에 아까 쓰다 멈춘 메일이 열려 있었다. 지선은 그 메일을 닫았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하얀 화면. 그녀는 거기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다. 시간, 장소, 발언 내용, 서류 조건. 감정은 빼고 사실만. 변호사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흔들리지 않고. 그게 그녀가 무너지지 않는 방식이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일단 기록했다. 기록하는 동안은 버틸 수 있었다. 기록이 끝난 후에 무너지면 됐다. 파일을 저장하고 개인 메일로 전송했다. 그리고 화면을 끄고 잠시 눈을 감았다. 5초. 눈을 뜨고 다시 업무 화면을 열었다. 퇴근 시간이 됐을 때 그녀는 가방을 챙기며 자신의 책상을 한번 둘러봤다. 포스트잇, 펜꽂이, 작은 화분. 5년간 함께한 물건들이었다. 그것들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다. 낯선 것들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지선은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갔다. 엄마가 받았다. 지선아. 엄마, 나 오늘 밥 먹었어? 아직 왜? 나 지금 가도 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엄마가 말했다. 오너라. 뭐 해줄까? 그녀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걸 보며 말했다. 그냥 엄마가 해주는 거 아무거나. 전화를 끊고 회전문을 밀었다. 11월의 바깥 공기가 차가웠다. 지선이 목도리를 고쳐 감으며 걷기 시작했다. 지하철역을 향해. 엄마 집을 향해. 한 걸음씩.
그것밖에 없었다. 지금은 한 걸음씩. 12월이었다. 이지선은 권고사직 동의서에 서명했다. 금요일 오후 3시 인사팀 소회의실에서 서동훈 차장이 내민 펜을 받아들고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데 걸린 시간은 3초였다. 그 3초가 5년을 닫는 시간이었다. 펜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동훈이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했고 그녀는 감사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일어섰다. 마지막 출근일은 그로부터 2주 후였다. 짐을 싸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5년이 박스 하나에 들어갔다. 포스트잇 묶음, 개인 문구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소화제와 진통제 몇 알, 작은 선인장 화분 하나. 선인장은 입사 2년 차에 혼자 사다 놓은 것이었다. 물 안 줘도 살아남는다고 해서 샀는데 실제로 그 3년 동안 잘 살아 있었다. 그녀는 그 화분을 박스에 넣으며 생각했다. 너는 잘 버텼다. 팀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비운 척했다. 눈이 마주치면 어색해질 것 같으니까 서로 그 어색함을 피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었다. 이지선도 굳이 붙잡지 않았다. 오현수만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잘 가요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지선은 그 손을 잡았다. 오현수의 눈빛이 복잡했다. 미안함인지 안도인지 슬픔인지 아마 그 사람 자신도 구분하지 못할 감정들이 섞여 있는 눈빛이었다. 잘 지내요. 지선이 말했다. 그게 전부였다.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고 숫자가 내려갔다. 지선은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박스를 안고 서 있는 여자. 표정이 없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얼굴이었다. 1층 로비를 나서며 경비 아저씨에게 출입증을 반납했다. 경비 아저씨가 뭔가 말을 건넸다. 그녀는 들었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문을 밀었다. 자동문이 열렸다. 12월의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차갑고 건조했다. 그녀가 그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공백이 시작됐다. 처음 일주일은 그냥 쉬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았다. 늦게까지 자고 늦게 일어나고 밥을 대충 먹고 유튜브를 멍하니 봤다. 그게 나쁘지 않았다. 몸이 쉬어야 한다는 걸 알았고 정신도 잠시 꺼두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음 직장은 어떻게 구할지, 이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지. 그런 것들을 아직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일주일만.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몸이 일어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인식됐다. 그 인식이 처음엔 해방감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각으로 바뀌었다. 텅 빈 느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하루가 앞에 놓여 있다는 느낌.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보며 오늘 뭘 할까를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핸드폰을 들었다. 구인 사이트를 열었다가 닫고 뉴스를 봤다가 닫고 SNS를 스크롤하다가 또 닫고 그러다 보면 오전이 지나가 있었다. 1월이 됐다. 새해라는 것이 이지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달력이 바뀌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바뀌지 않았다.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시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다. 이력서를 열면 상반기 실적 칸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내가 한 일을 쓰면 되는데 그 일이 다 박준혁의 이름으로 회사 자료에 올라가 있었다. 내가 했다고 쓰면 증명할 수 있을까?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가 되는 건가? 그 생각이 이력서 작성을 자꾸 막았다. 지원서를 처음 넣은 건 1월 셋째 주였다. 비슷한 규모의 회사 마케팅팀 공고였다. 서류를 넣고 나서 그녀는 이상하게 긴장했다. 합격할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 예전 같으면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실력이면 서류는 통과한다.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었다. 박준혁이 내린 시평가가 이지선의 자기인식 어딘가에 깊이 박혀 있었다. 서류는 통과했다. 1차 면접 통보가 왔다. 면접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정장을 꺼내 다렸다. 화장을 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연습도 했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 전 직장 퇴사 이유. 그 마지막 항목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조직 구조 개편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하면 솔직한 것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하면 모호하지만 깔끔했다. 지선은 거울을 보며 두 가지 버전을 번갈아 연습했다. 어느 쪽도 완전히 편하지 않았다.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면접관이 3명이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팀장급으로 보였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심호흡을 했다. 자기소개를 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잘 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전 직장 퇴사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그녀는 말을 하다가 잠깐 멈췄다. 0.5초도 안 되는 멈춤이었지만 그 멈춤이 본인한테는 10초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면접관 중 한 명의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는 걸 지선은 포착했다. 아주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그게 마음에 걸렸다.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문자로 왔다. 전형 결과 안내드립니다. 아쉽게도 그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다. 괜찮다. 첫 번째 회사에 다 붙는 사람이 어딨어. 지선은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았다. 두 번째 회사도 불합격이었다. 두 번째 불합격 통보가 왔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전 직장에서 받은 시평가가 맞는 게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수준이 실제와 다른 게 아닐까? 박준혁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게 아닐까? 그 생각이 한번 머리 안으로 들어오자 좀처럼 나가지 않았다. 세 번째 회사는 서류에서 탈락했다. 그 통보가 온 날 저녁 지선은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혼자였다. 편의점에서 캔맥주 2개를 사서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마셨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조용한 집 안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며 그녀는 자신의 이력서를 핸드폰으로 다시 읽어봤다. 이름, 학력, 경력, 수상 이력, 어학 점수. 이게 나다. 이게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왜? 맥주 2번째 캔을 다 마셨을 때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었나? 박준혁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결과들을 보면 그 생각이 무섭다는 걸 지선은 알았다. 갑질을 당한 사람이 결국 가해자의 논리를 내면화하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결과라는 걸 어딘가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그 과정의 어딘가에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멈추기가 어려웠다. 생각이 자꾸 그 방향으로 흘렀다. 2월이 됐다. 퇴사 후 2달이 지났다. 비상금 통장에서 2번 인출이 있었다. 월세와 생활비였다. 당장 위기는 아니었지만 이 상태가 몇 달 더 지속되면 달라질 것이었다. 지선은 가계부를 정리하며 숫자를 들여다봤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지금 가진 돈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몇 달인지를 숫자가 정확하게 보여줬다.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조급해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조급해졌다. 그리고 조급함이 면접에서 드러나는 게 느껴졌다. 여유가 없는 사람의 눈빛이 어떤 건지 면접관들은 귀신같이 알아챘다. 그녀는 그걸 알면서도 조절이 되지 않았다. 그달 중순 대학 선배 한 명에게 연락이 왔다. 잘 지내냐고 밥 한번 먹자고. 지선은 나갔다. 선배는 근황을 물었고 그녀는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다. 선배가 어느 쪽으로 보고 있어? 라고 묻길래 마케팅 쪽이요라고 했다. 선배가 혹시 내가 아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 라고 했을 때 지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괜찮으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다. 선배의 소개로 연결된 회사의 면접은 2주 후였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다. 기업 분석을 했고 예상 질문을 뽑았고 답변을 다듬었다. 밤 11시까지 혼자 리허설을 했다.
자는 게 아까웠다. 이번엔 붙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었다. 면접은 잘 됐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잘 됐었다. 그런데 결과가 오기 이틀 전 선배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미안해, 내부 사정으로 채용이 보류됐대. 채용 보류. 지선은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다음 방안을 한 바퀴 걸었다. 이유 없이 그냥 걸었다. 그러다 침대 앞에 서서 그냥 주저앉았다. 바닥에. 침대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서 이지선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나왔다. 권고사직 통보를 받던 날, 혼자 짐을 싸던 날, 엘리베이터에서 출입증을 반납하던 날, 불합격 문자가 올 때마다 읽고 또 읽던 날들. 그것들이 전부 쏟아졌다. 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혼자 사는 집에서 혼자 우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그녀는 그날 처음 알았다. 한참을 울다가 멈췄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지선은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물이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정신을 조금 돌아오게 했다. 거울을 봤다. 부은 눈, 벌건 코, 아무것도 없는 표정.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소리내어. 혼자 있는 집이니까. 괜찮아. 아직 안 끝났어. 믿기지 않았다. 반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말은 했다. 말이라도 해야 했다. 말을 하면 조금은 믿어지기도 하니까. 언젠가는. 그날 밤 지선은 이력서를 다시 열었다. 처음부터 다시 썼다. 이번엔 박준혁의 평가를 기준으로 쓰지 않았다. 자신이 실제로 한 일을 기준으로 썼다. 캡처해뒀던 자료들, 개인 메일로 보내뒀던 기록들, 클라이언트 담당자들과 나눈 메일 히스토리.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들여다보며 숫자로, 사실로, 자신의 언어로 다시 정리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지선은 이력서를 저장했다. 이전 버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썼어야 했다. 남의 시선으로 자신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시선으로. 노트북을 닫으며 그녀는 창밖을 봤다. 2월의 새벽 하늘이 어두웠다. 별도 없었다. 그냥 어둡고 차가운 하늘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녀의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와 있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지선은 스팸인가 싶어 열었다가 첫 줄을 읽고 손가락이 멈췄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대리님. 저는 커리어링크 헤드헌팅 소속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대리님 커리어에 관심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편하신 시간에 통화 가능하실까요? 그녀는 그 문자를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다. 헤드헌터.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다.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이 상황에. 그녀는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다가 놓으며 생각했다. 내일 아침에 확인하자. 스팸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스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자고 내일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읽자. 불을 끄고 누웠다. 잠이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날 밤은 이상하게 빨리 잠이 들었다. 공백의 밤들 중에서 가장 빨리. 창밖 어둠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3월이었다. 서울의 3월은 아직 겨울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다. 아침엔 입김이 나오고 저녁엔 바람이 차갑지만 낮 한때만큼은 햇빛이 달라진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절. 지선은 그 햇빛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오전을 보내고 있었다. 커피 한 잔이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핸드폰을 손에 쥐고 헤드헌터 김재원의 문자를 받은 지 열흘이 지나 있었다. 처음 그 문자를 받던 새벽, 그녀는 내일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다시 읽자고 했었다. 그런데 아침이 돼도 다음 날이 돼도 선뜻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두렵다고 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었다. 헤드헌터가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 기쁜 일이라는 건 알았다. 알면서도 그 기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이 요즘의 이지선이었다. 열흘 동안 그 문자를 열어본 횟수가 20번은 됐다.
읽고 닫고 또 읽고 또 닫고. 답장 창을 열었다가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닫은 것도 5번쯤 됐다. 그러다 그날 오전 식어가는 커피를 앞에 두고 그녀는 생각했다. 뭐가 무서운 거야 정확히. 거절당하는 게 무서운 건가?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는 게 무서운 건가? 아니면 혹시 잘 될까봐 무서운 건가? 잘 되면 또 뭔가를 감당해야 하니까. 그 마지막 생각에서 그녀는 멈췄다. 잘 될까봐 무섭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되는 소리였다. 오랫동안 안 좋은 일만 반복되면 좋은 일 앞에서도 몸이 먼저 웅크리게 된다. 그게 트라우마가 만들어내는 반응이라는 걸 지선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알면 됐다. 알면 움직일 수 있다. 지선은 핸드폰을 들고 답장창을 열었다. 이번엔 닫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이사님. 이지선입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화 가능합니다. 편하신 시간 알려주시면 맞추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웠다. 그래도 마셨다. 답장은 20분 만에 왔다. 오늘 오후 2시가 괜찮겠냐는 내용이었다. 지선은 괜찮다고 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시계를 봤다. 3시간 남았다. 그 3시간 동안 그녀는 준비했다. 자신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읽었고 새벽에 새로 쓴 버전을 한 번 더 다듬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생각해보고 대답을 정리했다. 전 직장 퇴사 이유는 어떻게 말할까? 이번엔 포장하지 않기로 했다. 조직 내 갑질과 부당한 평가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다는 걸, 물론 그 단어 그대로 쓰지는 않겠지만 핵심만큼은 숨기지 않기로. 숨기다 보면 자꾸 말이 꼬이고 말이 꼬이면 신뢰가 떨어진다는 걸 이전 면접들에서 배웠으니까. 오후 2시 정각에 전화가 왔다. 김재원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젊었다. 30대 중후반쯤 될 것 같았다. 첫 마디가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였는데 그 말투가 딱딱하지 않고 편안했다. 지선은 소파에 등을 기대며 통화를 시작했다. 처음엔 가벼운 근황 확인이었다. 현재 구직 중인지 어떤 방향을 보고 계신지. 지선은 솔직하게 답했다. 퇴사 후 구직 중이고 마케팅 전략 쪽을 보고 있으며 지금까지 몇 군데 지원했지만 아직 결정된 곳은 없다고. 숨기지 않았다. 불합격 사실도 굳이 숨기지 않았다. 김재원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 침묵이 판단하는 침묵이 아니라 듣고 있는 침묵이라는 걸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이지선 대리님 커리어를 보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디지털 캠페인 전환율 개선 수치가 있던데 그게 어느 프로젝트 기준인가요? 지선은 그 질문에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자신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캠페인이었다고. 단독으로 진행했고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부터 결과 분석까지 전 과정을 맡았다고. 회사 공식 자료에는 자신의 이름이 누락돼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기록과 클라이언트 담당자 레퍼런스는 확인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지선은 자신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지난 몇 달 동안 면접장에서 느꼈던 그 불안한 떨림이 없었다. 사실을 말하고 있었으니까. 포장하지 않고 자신이 실제로 한 일을 말하고 있었으니까. 김재원이 다시 물었다. 이번엔 목소리 톤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가벼움이 거치고 진지함이 들어온 톤이었다. 이지선 대리님,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생각하시는 연봉 범위가 어떻게 되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전 직장 연봉이 세전 3,600만 원이었다. 구직 활동을 하면서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오른 곳을 봤다.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사이. 그 정도면 이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었다. 현재 구직 중인 포지션들이 대략 4천에서 4,500 사이로 보고 있었습니다. 김재원이 대답하기 전에 잠깐 뜸을 들였다. 그 뜸이 이지선에게는 조금 길게 느껴졌다. 제가 지금 소개드리려는 포지션은 그 범위랑 많이 다릅니다. 이지선은 그녀는
등을 소파에서 떼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본 연봉 기준으로 1억 2천입니다. 여기에 스톡 옵션이 별도고요. 성과 인센티브, 복지 포인트, 법인카드 한도까지 포함하면 실질 패키지는 그보다 상당히 올라가는 구조예요. 지선은 그 숫자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억 2천. 전 직장 연봉의 3배가 넘는 숫자였다. 스톡 옵션이 별도라고 했다. 지선은 자신이 지금 제대로 들은 건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 충동을 잠시 눌렀다. 침착하게. 어떤 회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테크 기반 플랫폼 기업인데요. 최근 3년 연속 고성장 중이고 내년 상반기 IPO를 앞두고 있어요. 마케팅 전략 총괄 포지션인데 지금 팀을 새로 세팅하는 단계라 사실상 팀을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역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무 역량이 검증된 분을 찾고 있었는데 이지선 대리님 커리어가 딱 맞아서 연락드린 겁니다. 마케팅 전략 총괄. 팀을 처음부터 세팅하는 역할. IPO를 앞둔 플랫폼 기업. 지선은 그 단어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올려놓으며 정리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기대인지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한꺼번에 섞인 감정이. 그 감정을 지금 당장 표현하지 않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면 미팅이 가능할까요? 김재원이 가볍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좋다고 이번 주 중으로 일정을 잡겠다고. 전화를 끊고 그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창밖으로 3월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아까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았다. 아니면 자신의 눈이 달라진 것일 수도 있었다. 1억 2천.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말이 되는 건가? 내가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인가? 의심이 올라왔다. 그런데 그 의심 뒤에 아주 오랜만에 다른 감각도 같이 올라왔다. 어쩌면 된다. 어쩌면 나 된다. 그 감각이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었다. 낯설지만 나쁘지 않았다. 지선은 잠시 그 감각을 그냥 두었다. 밀어내지도 과하게 키우지도 않고. 사흘 후 이지선은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빌딩 로비에 서 있었다. 헤드헌터 김재원과의 사전 미팅 장소였다. 건물 외관이 깔끔했다. 로비에 들어서니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카페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으며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활기가 있었다. 지선이 5년간 다니던 회사의 로비와는 다른 종류의 공기였다. 김재원은 약속 시간보다 5분 먼저 나와 있었다. 예상보다 키가 크고 인상이 또렷한 남자였다. 악수를 하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형식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이지선은 아니에요라고 하며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한 잔씩 시켜놓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다. 김재원은 회사에 대한 설명부터 했다. 설립 7년차 누적 투자액 2,300억, 현재 월간 활성 사용자 수 480만 명,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 67%. 숫자들이 또렷했다. 지선은 메모를 했다. 손이 움직이는 게 오랜만에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포지션 설명이 이어졌다. 마케팅 전략 총괄로서 브랜드 전략 수립, 퍼포먼스 마케팅 총괄, 팀 빌딩까지 아우르는 역할이었다. C레벨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였고 의사결정 권한이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자리라고 했다. 지선은 그 설명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자세가 앞으로 기울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다. 김재원이 이지선의 전 직장 퇴사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준비했던 대로 말했다. 조직 내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말하기보다 필요하다면 추후 레퍼런스 체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숨기지도 과하게 드러내지도 않는 선이었다. 김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 환경에서 그 정도 성과를 냈다면 오히려 역량이 더 검증된 거라고. 그 말이 그녀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렸다. 울 것 같은 게 아니라 뭔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것이 살짝 열리는 느낌이었다. 미팅이 끝날 즈음 김재원이 말했다.
다음 주 중으로 대표님과 면접 일정 잡을게요. 편하신 날 알려주시면 조율하겠습니다. 지선이 다이어리를 꺼냈다. 오랜만에 꺼내는 다이어리였다. 구직 활동을 하면서도 거의 쓰지 않았던 빈 페이지가 많은 다이어리. 그 빈 페이지에 날짜를 적으며 지선은 생각했다. 여기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건가? 빌딩을 나섰을 때 3월의 오후 햇빛이 테헤란로 위로 길게 뻗어 있었다. 지선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빛 속에 서 있었다. 따뜻했다. 진짜로 따뜻했다. 등에, 어깨에, 얼굴에. 3월의 햇살이 닿는 곳마다. 핸드폰을 꺼내 친구 지연에게 카톡을 보냈다. 짧게. 나 오늘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지연의 답장이 금방 왔다. 뭔데? 그녀는 잠시 웃었다. 걸으면서 테헤란로 한복판에서 혼자 작게. 나중에 말해줄게. 아직은 말하면 깨질 것 같아서. 다이어리 안에 적힌 날짜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씩. 이번엔 조금 다른 한 걸음씩이었다. 4월이었다. 벚꽃이 폈다. 1년 전 이지선이 처음 회의실에서 발표를 끊기던 날 창밖으로 보이던 그 꽃이 다시 피었다. 계절은 정확하게 돌아왔다. 사람이 무너지든 버티든 다시 일어서든 상관없이 봄은 그냥 왔다. 지선은 면접 당일 아침 지하철역 출구를 나서다가 머리 위로 흩날리는 벚꽃잎을 봤다.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다만 올려다봤다. 잠깐 딱 한 번. 면접은 오전 10시였다. 회사는 성수동에 있었다. 테헤란로의 딱딱한 빌딩 숲과는 달리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공간이었다. 외벽에 식물이 타고 올라가 있었고 로비 안으로 들어서니 천장이 높고 채광이 좋았다.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표정들이 달랐다. 지선이 5년간 다니던 회사 사람들의 표정과 그곳 사람들은 걸으면서 이야기를 했고 웃었으며 멈춰서서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적었다. 살아있는 공간의 냄새가 났다. 안내를 받아 올라간 회의실은 통유리로 된 공간이었다. 밖으로 성수동 거리가 내려다 보였다. 지선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잠깐 봤다. 저 아래로 봄볕을 받으며 걷는 사람들이 보였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면접관이 들어왔다. 대표 최우진, 4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정장이 아니라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고 들어오면서 이지선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악수가 단단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며 첫마디가 이랬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긴장 많이 되세요? 지선은 솔직하게 말했다. 조금 된다고. 최우진이 웃었다. 안 긴장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라며 편하게 얘기 나눠보자고. 면접은 그녀가 경험했던 어떤 면접과도 달랐다. 최우진은 질문을 던지고 나서 끝까지 들었다. 지선이 말하는 도중에 끊지 않았다. 답변이 끝나면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질문을 했다. 그 호흡이 이지선에게는 낯설었다. 낯설게 편안했다. 자신의 말이 공기 중에서 잘려나가지 않고 상대방에게 온전히 닿는 느낌이 이토록 오랜만인지를 그녀는 그날 면접장에서 새삼 깨달았다. 전 직장 이야기가 나왔다. 최우진이 물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지선은 잠시 생각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권고사직 통보를 받던 날인가. 새벽에 혼자 울던 날인가. 아니면 자신이 한 일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걸 보던 순간인가. 그것들 중에 뭘 말해야 할지 고르다가 그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내가 한 일이 내 것으로 남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성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성과를 낸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그게 연봉보다 직급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건드렸다고. 말하면서 목이 조금 조여드는 걸 느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선은 그 사실이 스스로 놀라웠다. 몇 달 전이었다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난 것인지 아니면 이 공간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최우진이 듣고 나서 말했다. 천천히 또렷하게.
그런 환경에서 그 숫자들을 만든 거라면 제대로 된 환경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우리 회사가 그걸 보고 싶다고. 지선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한번 깜빡였다. 가슴 어딘가에 뭔가가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오랫동안 차갑게 굳어있던 것이 조금 녹는 느낌. 지선은 그 느낌을 들키지 않으려고 시선을 잠깐 창밖으로 돌렸다가 다시 최우진을 봤다. 면접은 1시간 20분이 걸렸다.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이 넘었다. 끝날 때 최우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일주일 안에 연락드리겠다고. 그 말투에 형식적인 느낌이 없었다. 지선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딱 한층 내려가는 시간 동안만. 그리고 눈을 떴다.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느껴졌다. 작은 차이였지만 결정적인 차이였다. 연락은 닷새 만에 왔다. 김재원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다. 지선은 그 번호가 뜨는 걸 보고 잠시 핸드폰을 쥔 채 숨을 한 번 골랐다. 그리고 받았다. 김재원의 첫 마디가 이랬다. 최종 합격이라고. 대표님이 이지선 대리님으로 결정하셨다고. 지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못한 게 아니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 안에서 뭔가가 걸렸다. 김재원이 이지선 대리님 들리세요? 라고 했을 때 그녀는 겨우 말했다. 네, 들려요.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다. 김재원이 눈치챘는지 잠시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다. 처우 조건을 말해주겠다고. 기본 연봉 1억 2천만 원, 계약 시 4이닝 보너스 별도, 스톡 옵션은 입사 후 1년 뒤 부여 시작이며 규모는 협의 가능하다고. 성과 인센티브는 연 최대 기본급의 30%, 복지 포인트 연 300만 원, 법인카드 월 한도 200만 원. 그녀는 그 숫자들을 들으며 메모를 했다. 손이 조금 떨렸다. 메모를 하면서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적었다. 전부 다 적었다. 전화를 끊고 지선은 소파에 앉았다. 아니, 앉은 게 아니라 소파 위로 미끄러졌다.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긴장이 풀린 것이었다. 천장을 봤다. 하얀 천장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천장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천장이 이상하게 아름다워 보였다. 1억 2천, 스톡 옵션, 4이닝 보너스, 전 직장 연봉 3,600만 원에서 3년도 안 된 시간 안에, 아니 정확히는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나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이번엔 나왔다. 소리 없이 조용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닦지 않았다. 그냥 뒀다. 흐르게 뒀다. 한참 후에 일어나서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을 봤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다. 지선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더 잘해야 한다. 더 단단해져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한 일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입사일은 5월 첫째 주였다. 출근 첫날 이지선은 성수동 골목을 걸어 회사 건물로 향했다. 봄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걸었다. 건물 입구에서 안내 직원이 웃으며 맞았다. 방문증이 아니라 정식 사원증을 건네며 환영한다고 했다. 지선은 그 사원증을 받아들었다. 목에 걸었다. 가볍고 선명한 무게가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정장 재킷, 단정한 머리, 목에 걸린 사원증. 표정이 있었다. 굳어있지 않고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닌 그냥 자연스러운 표정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다. 아, 이게 내 얼굴이었구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얼굴. 그로부터 2달 후 전 직장 이야기가 들려왔다. 경로는 우연이었다. 업계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이 건넨 이야기였다. 마케팅 전략팀이 클라이언트 3곳을 한꺼번에 잃었다는 것. 그중 2곳이 이지선이 직접 관리하던 클라이언트였다는 것.
이지선이 빠진 자리를 메울 사람이 없어서 팀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박준혁이 그 책임을 지고 팀 내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것. 지인이 말했다. 거기 팀장이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핵심 인력을 잘랐으니. 지선은 그 말을 들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시원하지도 씁쓸하지도 않았다. 정확히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는데 어느 쪽도 크게 올라오지 않았다. 그냥 그렇구나 하는 느낌이었다. 그 덤덤함이 오히려 자신이 많이 달라졌다는 증거 같았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더 있었다. 박준혁이 이대리 담당하던 클라이언트 중 가장 큰 A사에 직접 연락해서 관계를 이어가려 했는데 A사 담당자 황 과장이 만남을 거절했다는 것. 이대리랑 일하던 방식이 좋았는데 팀장 스타일은 맞지 않는다며. 그리고 황 과장이 이지선의 새 직장을 어떻게 알았는지 직접 연락을 해왔다는 것도. 황 과장의 문자는 짧았다. 이지선 대리님 잘 지내시죠? 좋은 데 가셨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곧 이직 준비 중인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지선은 그 문자를 읽으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낮지만 또렷하게.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물론이죠, 언제든요. 오현수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어색한 안부였다. 잘 지내냐고, 새 직장은 어떠냐고. 그녀는 잘 지낸다고 했다. 덧붙이지 않았다. 연봉이 얼마라거나 회사가 얼마나 좋다거나 그냥 잘 지낸다고만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박준혁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들린 건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팀 내 또 다른 팀원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 성과 가로채기와 부당평가에 대해 인사팀에 공식 문서를 넣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지선이 당시 개인 메일로 보내뒀던 자료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됐다는 것. 지선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잠시 생각했다. 새벽에 혼자 캡처하고 혼자 개인 메일로 보내뒀던 그 기록들이,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았던 그 기록들이 결국 어딘가에서 쓰였구나. 박준혁은 그의 하반기 인사에서 팀장 직위를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 도는 이야기는 하나였다. 사람을 잘못 봤다고, 핵심을 쳐냈다고, 그리고 그 빈자리가 결국 자신의 자리를 흔들었다고. 지선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창밖을 봤다. 성수동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여름 햇빛이 가득했다. 뜨겁고 선명한 빛이었다. 복수심이 없었다. 진짜로. 가끔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없었다. 이미 자신이 너무 앞으로 나와 있어서 그쪽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새 팀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고 직접 뽑은 팀원 3명이 지금 맞은편에 앉아 자료를 만들고 있었으면 다음 달엔 대표와 함께 투자자 미팅이 잡혀 있었다. 할 일이 많았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 그 두 가지가 일치하는 자리에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에는 새 캠페인 전략안이 열려 있었다. 자신이 쓴 글씨로 자신의 이름이 붙은 파일로. 이번엔 누가 지우지 않을 것이었다. 지울 수 없는 자리에 자신이 있었으니까.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리고 썼다. 멈추지 않고 끊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창밖으로 여름 햇빛이 계속 쏟아졌다. 그녀의 어깨 위로, 손등 위로, 화면 위로. 가득 환하게.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이지선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셨던 분 계신가요? 억울한데 말 못하고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나만 이상한 건가 싶어서 스스로를 의심했던 날들이 있으셨던 분. 그 마음 저는 압니다. 이지선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버티는 게 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떠나는 게 도망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사실은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걸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오늘 하루도 버텨내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괜찮으셨다면 옆에 있어 주세요. 혼자 보기 아깝다 싶으시면 주변에 살짝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이 이 채널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부디 오늘 하루도 당신 편으로 사세요.